자, 교재 39쪽을 보도록 합니다.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황이에요. 자, 이제 중개 업무 파트가 나갔고요. 다 끝났고요.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황 제5장인데 이 부분은 중개계약에서 하나, 정보망에서 하나, 두 문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개계약과 이제 정보망인데요. 이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의 주 타겟이에요. 그럼 먼저 이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계약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죠.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죠. 옆집 개호한테 또 의뢰하고 또 옆집 C한테 의뢰하고요.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업공사에게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이다. 그럼 우리 법 22조에 통칙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법 22조에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거를 승낙을 함으로써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작성 의무는 있다 없다? 작성 의무는 없다. 계약 자유 원칙상 나는 쓰기 싫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일반 중개사를 쓸 때 의뢰인의 요청에 작성하니까 여기 넣어달라는 사항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상물의 소재지, 면적 같은 걸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거래 예정 가격 기재합니다.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다음에 보수 분쟁이 많으니까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보수를 미리 정하고라는 얘기예요. 보수, 다음에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일반인은 물가 수준을 걱정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기재하라는 얘기 없죠? 물 상태 아니에요. 물의 위치 및 규모입니다. 소재지, 면적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넣어줘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분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체크포인트는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체크포인트고요. 그럼 일반 중개 서식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서식 현재 정해져 있죠. 서식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 시간에 이 서식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식을 일반 중개계약서에 사용할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이 서식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권장 서식이죠. 그러니까 사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에 작성했거든요.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관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주대에선 어떠한 의무도 개업공사에게 발생시키지 않고 있죠.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뭐라고요? 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일반이었고 문제는 이제 전속입니다. 자, 그럼 전속중개약제도인데 전속중개약제도는 이거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끔 들어보는데 모 프로야구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계약했다. 근데 다른 데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의뢰인 갑이 특정 기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전속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개공이 혼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공한테 유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의뢰인한테도 유리한 계약이에요. 왜?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자가 이제 무능력하면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특정 개공한테만 중개를 의뢰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법 23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개 의뢰인은 특정 기업공사를 정하여 그 기업공사의 하나요. 당해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계약, 전속계약이죠. 이걸 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이 전속을 요청했어요. 나는 여기만 내놓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책임 있는 서비스 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이걸 승낙을 함으로써 기업공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겠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속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의뢰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특별히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전속 개공의 의무예요. 고맙게도 이 전속 개공의 의무 엄청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데, 먼저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래요. 그러니까 전속 계약서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식이 있죠, 이거. 그래서 서식이 있는데 이거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전속 계약서 쓰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전속 계약서 작성했잖아요. 보존도 하셔야 됩니다. 보존은 보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3년간 보관하셔야 돼요.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죠. 우리가 이제 서류 보존하는 거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전속 중개약서는 3년 보존하셔야 돼요. 3년. 근데 일반 중개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었죠. 그러니까 3년 보존한다. 다음에 물건 혼자 받았으니까요, 빨리 거래시키라고. 이게 정보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전속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특별히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때는 공개 금지예요.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때는 짐작되시죠? 뭐 이른바 공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비공개 요청할 수도 있죠. 은밀히 좀 진행해 달라, 이렇게. 자, 그럼 그런 얘기가 없다면 공개 나가는 겁니다. 공개 나가는 건데 며칠 내 나가라고요? 7일. 7일이 또 등장했어요. 7일은 인자야 전등소 등.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기억하란 뜻이에요.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해라.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자격증 반납 7일, 전속시 정보 공개 7일이에요. 이거예요. 등록 통지 7일이고 소집 통지 7일 전까지 하게 됐고 등록증 반납 7일입니다. 자, 그래서 7일 내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디다 하느냐면요, 망신이에요. 망 또는 신. 이게 망신입니다. 망 또는 신. 이게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이것도 막 미수로 바꿔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미수로 바꿔내는 곳이 서명 및 날인에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바꿔내거든요. 그러니까 망신으로 기억하는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망신인데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한 내용은 지첩시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속 개공이 의뢰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전부 문서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한 내용, 이런 내용으로 공개했다 하고 지첩시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공개할 정보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법상 규정이 된 의무였어요. 근데 이제 전속계약서 서식을 봤더니 요 두 가지 의무가 더 있네요. 전속개공은 2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다가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중개의뢰인한테. 이런 식으로 오늘 뭐 아주 그 안경 쓰고 좀 깔끔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주 성질 더럽게 생긴 한민우라는 놈이 다녀갔다.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속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요, 미리 여기서 제재를 한번 짚고 갑니다. 제재. 우리 그 제재가 지금 현재 39쪽에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이 제재를 미리 보고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감을 또 그렇게 잡아야 돼요. 전속계약서 사용하고 보존하라고 그랬죠. 이거 서류 관련 의무이죠. 서류를 관련 의무. 그러니까 작성을 해야 되고 보존도 해라. 그럼 이건 개공해야 될 업무잖아요. 그러면 개공해야 될 업무니까 서류 관련 의무 위반 모두 업정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보 공개 의무 있죠. 이거는 왜 공개하라고 그랬냐면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해버리면 의뢰인이 피해 입을 우려가 있죠. 거래가 늦어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한 거예요. 의뢰인 보호 조치 위반하면 이때는 뭐다? 임취예요. 미시사업, 거금보전, 임236, 거금보전, 전속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임취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갈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일단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의무적 등록 취소다.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속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거였고요. 그러면 공개할 정보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이제 공개할 정보와 확인 설명사항을 엮어서 같이 물어봤는데, 자, 이 공개할 정보는 지금 현재 우리 교재 잠깐 뒤로 갔다 오죠. 40쪽에. 40쪽 맨 위에 박스 처리되어 있어요. 공개할 정보가,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등 특정하게 표현한 사항 공개해야 돼요. 이건 확인 설명 사항의 기본적인 사항과 똑같죠.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벽면 도배 상태. 다음 수도 전기 등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공개해야 되고,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소유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사항을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 금지입니다.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정보를 공개 금지라는 얘기는 이건 사생활 비밀보호 취지가 있죠. 밑줄 그어져 있죠. 이거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을 공개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공개하게 돼 있고, 다음에 거래 이전 가격 공개해야 됩니다. 및 공시가 공개해야 돼요. 이때 공시가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았잖아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이거 공개할 정보는요, 별도로 암기하지 말고 확인 설명 사항 있죠.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을 암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을 정리해 두는데 거기 밑에 플러스에 지금 써 있는데 그게 지금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가 4가지거든요. 이거 밑줄 친 거 2가지 있죠. 그 다음에 수세예요. 수세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박스 맨 밑에 플러스로 써진 부분에 이 말이 써 있는데, 수가 중개 보수죠. 암기표에서 숫자는 무조건 보수예요. 그 다음에 세는 세금이겠죠. 취득 관련 조세 중립 세율이에요. 이거는 확인 설명 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죠. 지금 중개 보수 공개하라는 얘기 없죠. 취득 관련 조세도 공개하라는 얘기 없죠. 이게 지금 현재 요거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금지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한테 중개대상물 정보를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권리자 인적 사항은 설명 사항이에요. 하지만 전속업자 공개는 금지예요. 임대차는 설명사, 공시가는 임대차에는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가는 지금 설명사항에 명문이 없어요. 명문이 없는데 이건 이제 반대의 견해가 일부 있거든요. 설명사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요게 차이가 있는 거다. 요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면 돼요. 작년에 이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공개할 정보와 설명사항의 차이 없는 것 골라라. 이걸 골랐습니다.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설명사항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맨 밑에 플러스 쳐 있는 거 있죠? 그거 밑줄 쫙 그어놓고요. 수세는 제외다. 감 잡았어요? 공개할 정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적사항 공개 금지고요. 공시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공개할 정보까지 봤는데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의뢰인의 의무. 그럼 이에 대응하는 전속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해요.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일단 크게 3가지로 나눠지죠. 지금 39조로 돌아왔습니다. 위약금 지불의 의무가 있죠. 전속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얼마를 물어주냐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의뢰인이. 그 다음에 소요비용을 물어줄 경우도 있어요. 의뢰인이. 이건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그러니까 물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고지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인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의무로 크게 나눠지는데 위약금은 어떤 경우에 물어주냐면 전속의 유효기한 내에 이 의뢰인께서 다른 개호한테 또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는데 이자가 다른 개공 B한테 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렸죠. 그러면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죠. 전속이란 개념을 배신한 거예요. 물론 전속의 유효기간 내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유효기한 지난 다음에 상관없죠. 다음에 2번째 케이스는 거죠. 개호공사를 배제 후 거래했다고 그랬는데 이거죠.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성사하지 못했어요.
성사되지 못했는데 둘이 몰래 만나서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이게 제하다방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하다방에서 몰래 만나갖고 직접 거래해버린 겁니다. 맞죠? 따돌렸죠.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 위약금을 물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속의 유효기한 내 계획공사를 배제하고 계공이 소기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이해되시죠? 이때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의무는 뭐냐? 자, 소요비용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계공에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는데 중개보수의 50%미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줍니다. 이게 소요비용 지급 의무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죠.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아파트를 내놨죠. 했는데 아파트 내놓고요.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한 거죠. 이때 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이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름 아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죠. 이게 스발상이에요.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의뢰인이 거래했습니다. 이건 배신한 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A가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인데 그것도 중개보수의 50%를 물어준 게 아니에요. 50%미 내에서 지출한 소요비용을 물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정상거래가 됐을 때 갑이 A한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스발상과 거래했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계공 A가 지출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었다. 얼마까지 물어주면 돼요?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만약에 30만 원 지출했다. 그럼 3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됩니다. 중개보수 50%미 내에서 소요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감 잡았죠? 자,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의뢰인은 협조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전속은 유효기간이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몇 개월 원칙으로 한다? 3개월.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속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해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유효기간은 3개월 원칙으로 한다. 이게 전속계약조도였어요. 내용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시험에서요. 확인설명사항과 엮어서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공개할 정보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전속계약제도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다시 이제 매회 내기 시작했어요. 27회 때까지 그냥 냈다가 띄엄띄엄 냈다가 이제 30회부터 계속 연타석 출제하고 있는데 원래 매번 내던 거였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 바로 정보망이었는데 자, 문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유인물 6번 문제. 공인인사업령상 전속중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전속계약은 당사의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유효기간 명문이 있다고 그랬죠. 3개월 원칙을 하고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3개월 원칙 명문이 있습니다. 틀렸고 2번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경우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할 정보에 해당한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임대차 전속 시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된다. 틀렸고 3번 중개의뢰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스발상이죠. 개업공사에게 중개보수 50%를 지불한다. 틀렸죠. 50%미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50%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 4번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망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죠. 예, 그래서 틀렸고 5번 지문 전속중개약서 시에는 개업공사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서식은 우리가 실무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속계약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망 들어가죠. 그 부동산 거래망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정보망 이용도거든요. 자, 잠깐 보고 갑니다. 거기 교재 지금 40쪽이에요. 우리 강남에 사시는 A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기업공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했죠. 매도를 의뢰했어요. 갑이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정보망에다 물건을 공개합니다. 이게 자, 저기 종로에 사시는 B예요. 여기 강남으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기업공사 을에게 중개를 의뢰했죠. 그러자 이 을이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보망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을 했죠. 그래갖고 4개를 골라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물건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 B가 4번을 체크했죠. 4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개공이 공개한 물건으로서 A 소유의 아파트였어요. 그러자 을은 갑개공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럼 다시 갑도 매도인한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거래하자고 그러죠. 그럼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때는 여기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 삭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계약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9번 진하게 써 있죠? 계약 체결 통보. 이게 마지막 절차라는 걸 주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보 안 해버리면 이거 업무 정지예요. 허위 물건 공개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건 공개했다가 계약이 있었다. 그럼 이거 통보해 줌으로써 삭제되지 않는데 이거 안 해버리면 허위 물건 공개한 거와 똑같이 업무 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망 이용 과정인데 이걸 본 이유가 이거죠.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공이 물건을 공개하고 개공이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부동산 거래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이해하셨죠? 이제 그 점을 꼭 주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이게 정보망이라는 게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 이 거래정보사업자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그래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해요.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 그죠? 그래서 앞에서 전속계약제도에서 정보망 나왔고 중개인의 업무지역 예외 정보망이 나왔죠. 그 정보망 모두 국장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한 정보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하나가 남아있는데 우리 한국공인사협회죠. 한국공인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그리고 실무 가시면 이 한방을 많이 보실 겁니다. 여기서 계약서, 설명서 모두 다 지원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요. 지역별로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공동망 운영한다고 그랬죠. 이걸 사설정보망이라 제가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사설정보망을 운영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을 얘기한다. 이게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이 사설정보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그 41쪽에 개념 플러스 그래갖고 정보망의 기능 참고하시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금지행위가 돼 있는데 이걸 운영한다 해서 이거 위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진입을 막는다, 탈퇴를 막는다, 비회원 중개업사 거래하면 회원자를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범상에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공정거래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먹을 수 있고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이 개공단체, 개공이 먹었잖아요. 그럼 이걸 이유로 등록과청은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고 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에 2회 이상이죠. 2년 내 2회 이상을 맞게 되면 이 개공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개설 등록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금지행위에서는요. 이 단체를 구성해서 회원이 아닌 개공과 공동중개를 제한해버렸다. 그러면 형벌 3년에 3천짜리도 지금 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2번에 써 있는 내용이 그 행위예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금지행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우리 법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거리정보 사업자예요. 이걸 설치 운영하는 자. 그래서 이제 40조로 다시 돌아와서 의 부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사 상호관 부동산 매매되는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 설치 운영할 자, 이자가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했죠. 이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 진하게 써 있으니까 키포인트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옆에 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이제 41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확보해야 되겠죠? 지정 요건. 그럼 지정 요건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5가지인데, 자,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야 돼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은 전부 다 부가통신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면 딱 되니까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아요. 다만 중개법인은 부가통신사업이 겸업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외국인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입이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개공해야 됩니다. 개업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어야 돼요. 숫자 기억해야 되죠. 토탈 인원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5 빼기 2는 3이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 2, 3. 다음에 정보망이잖아요. 정보처리 기사가 1명 이상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기사입니다. 공인인사도 고용돼 있어야 돼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 법에서 공인인사 고용 의무를 부여했는데 1명 이상 고용돼 있어야 돼요. 1명.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이거는 서버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물건 저장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암기표에 45 전공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익히셔도 돼요. 45 전공컴으로 사요 전공 컴퓨터란 말인데 그래서 45 전공컴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지정 요건 깔끔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요건을 갖췄으니까 지정 신청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정 신청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합니다. 이자가 지정권자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이때 서류 내야 되겠죠. 그럼 서류 내는데 자, 한 장을 넘어가세요. 그냥 42조 서류 내는데 이때 서류는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 500명 이상 가입비용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00명 이상의 가입비용 신청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 이게 사본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가짜로 작성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개설등록증 사본 있죠. 개설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가? 개설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과목의 유일한 등록증 자격증 사본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밑줄 그어져 있죠?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획증 사본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증명서류 들어와야 되죠. 이게. 그래서 서류 주의하시고 이거 수수료 없어요. 추섭서로서 국장이 지정권자라 수수료 안 받겠대요. 자, 그럼 이제 신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지정을 해줍니다. 이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까지 나가버려요.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서가 나갑니다. 그럼 이때 지정대장에 기재하는데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항이 없다면 전자관리하래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 3가지 다 나왔는데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대장, 지정대장 이렇게 나왔는데 모두 똑같은 규정이 있죠. 특별히 불가능한 사항이 없다면 전자관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있잖아요.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잖아요.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거죠 이거. 그래갖고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메모돼 있죠? 이거
원래 제 요약집에 이거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지정번호 및 지정연일 들어가야 되고 상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들어가야 될 테고 사무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보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들어가야 되죠. 이게 작년에 그래갖고 뭐 부가통신 사업자 번호 이게 답이었죠. 지정되어 기재할 내용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지정서가 나가는데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는 건데 며칠 내에 줘야 된다? 30일. 우리 공인인증사법에서 30일이 딱 두 번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든가 실무 쪽에서 30일이 나오는데 더 공인인증사법 쪽에서는 딱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두는데 지정 신청하면 지정을 30일에 해주게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우리 모니터링 제도 오늘 공부했죠.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이에요. 원래 행정기관 업무 처리는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넉넉하게 30일이에요. 왜 30일? 지정권자가 국장이잖아요. 나란히 하시다 바쁘셔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30일 줬어요. 자, 그럼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습니다. 운영규정을. 이 운영규정은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은 이거 등록가입 절차, 회비징수 절차. 등록가입할 때 회비 내야 되겠죠. 다음에 개공과 거래용모 사업자 안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정하여 운영규정 승인받는데 국장 승인 사항이겠죠.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돼요. 몇 개월 내? 3개월 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를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정을 신청한 자는 운영규정서 첨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자가 3개월 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치 운영을 해주면 되죠. 1년 내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거는 1년이다. 그러니까 절차 33 1년으로 숫자 기억합니다. 33 1년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운영규정 신청한 날로부터 받아야 된다. 3개월 내. 틀렸고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틀렸어요. 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얘기죠. 이 그림은 지금 41쪽에 있죠? 41쪽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절차상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용모 사업자 관련해서 세 번째 기억할 점이 지정 취소거든요. 지정 취소인데 그 밑에 그저 거래용모 사업자 개공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이건 제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봐두시는데 거래용모 사업자께서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에 공개해야 되고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당연히 공개 금지겠죠. 그다음에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하면 안 돼요. 이것을 거래용모 사업자 위반했잖아요.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고 and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다.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거죠, 이거. 그 다음에 개공은 여기에 허위 공개 금지겠죠. 그 다음에 거래 사실 있으면 직접 통보해야 돼요. 개공이 이걸 위반했잖아요. 이때는 업정이에요. 허위 공개하면. 그러니까 거래 사실 통보 안 해버리면 업무 정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허위 공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업정. 둘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고 문제는 지정 취소예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사유를 같이 내고 있는데 지정 취소사유는 74쪽에 있어요. 잠깐 74쪽 갔다 오죠. 74쪽 교재. 폈어요? 자, 지정 취소사유. 일단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요. 지정 취소권자는 당연히 국장이죠.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다만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게 돼 있거든요.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데 취소해야 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할 수 있다고 청문 실시하게 되는데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땐 청문할 일이 없죠. 귀신 내려놓고 청문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유는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당연히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어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정받은 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 안 했다.
그리고 사망, 해산 등의 사로 기속 중이 불가능했다. 그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두음자를 부운정 일사로 땁니다. 부운정 일사. 암기 그렇게 돼 있죠. 부운정 일사. 부운정에서 끊고 일사. 제 친구 중에 와이프한테 맨날 맞고 사는 애 있다고 그랬죠? 왜 사냐 하고 물어봤더니 뭘 하겠다고요? 하도 맞아가지고 부운정이 붙었네. 부운정 일세 그러더라 이거. 그러니까 부운정 일사 이렇게 됩니다. 부정지정, 운영규정, 정보 관련 사항 위반,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을 때 사망 해산. 이렇게 부운정 일사.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거예요. 이때 운영규정 관련 사항은 500만 원이 과태료 사유기도 해요. 이렇게 되고요. 정보 관련 사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사유기도 해요. 나중에 차츰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부운정 일사를 기억해 두세요. 일단 그래서 거래용모 사업자는요. 요건, 절차, 지정 취소 세 가지로 나눠서 깔끔하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놈아 나도 암기하고 싶지. 그게 쉽냐? 지금 그러셨죠? 다 들려요 여기서. 자, 그럼 이제 지정 취소까지 봤으니까 이제 거래용모 사업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유인물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정보망이랑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X 바로 나가버려야 돼요. 개공상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망 거래용모 사업자 관련해서는요. 의뢰인 지문 떴잖아요. 무조건 틀렸어요. 그냥. 개공상호가 아니다. 중산물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틀렸고 2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 신청받은 때는 14일 내 일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4일이 아니고 30일. 틀렸고 3번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자격증 4번을 첨부해야 된다. 맞아요. 자격증 4번, 등록증 4번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로 기억하자. 다만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내는데 유일한 걸로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4번이 들어간다. 우리 공사법 쪽에서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번 정답 됐죠? 정답이고요. 우리 앞에서는 자격증 4번 다 안 냈어요. 지금. 등록 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왜 내냐면 국장이 지정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4번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란히 하셔서 바쁘니까 직접 이거 자격증 4번 내게 돼 있어요. 4번입니다.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전국 시도별로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사인 회원을 확보한다. 아니죠. 전국 시도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시도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토탈 인원은 500명 이상이면 돼요. 회원으로. 그래 틀렸고 5번 거래용모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를 최근에 잘 바꾸는 것이 여기에요.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유인물 문제가 만만치 않죠? 이 문제보다 3, 4월 달에 나왔던 유인물이 더 만만치 않았어요. 문제가. 그거 유인물 꼭 모아내셨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주 그저 유인물이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 지문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용모 사업자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43쪽에 개공 등의 의무가 나오고 있죠? 개업공사 등의 의무 보겠습니다. 기본적 윤리 의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윤리 의무는 우리 법 29조에 근거하는데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로서 29조 1항이 어떻게 되냐면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무를 명시했어요. 29조 1항에서 이게. 그래서 지금 품위를 지킬 의무와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는 개공과 소공이 부담한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이 의무가 없어요.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품위라든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럼 보조원은 품위 안 지켜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법에도 신의 성실은 측이 명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골라라 하면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의무를 둘 수 있어요. 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한 대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신의 성실의 공정중개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중개가 많아졌으니까 신의 성실에 나타난 모습, 판례 태도를 이해해 두시는데 갑의 개공 A였고 을의 개공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요. 이때 A는 갑과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이 상대방, 을이잖아요. 위탁관계는 없죠. 하지만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죠. B 역시 을한테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고요.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해야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 성실로서 권리관계 등을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를 입었다. 그럼 A가 위탁관계 없는데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뭐냐? 신의 성실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근데 명문의 규정은 없었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것은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인데 개공한테 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건 판례와 학설이 인정한 의무인데 왜 개공사의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이 됐느냐 이겁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 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대요. 우리 판례가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하죠. 변호사한테 소송 맡겼어요. 등기를 맡겼다 법무사한테. 이게 위임 계약이죠. 그럼 둘이 구조가 비슷해요. 물건의 판매를 위탁했어요. 중개 계약은. 위임은 사무처리를 맡겼죠. 그럼 위임에 있어서 사무처리 맡은 자 있죠. 변호사라 법무사. 이 자를 수임이라 부르죠. 맡긴 자를 위임이라 불러요. 그럼 이 수임인의 지위와 개공의 지위가 유사하잖아요. 그럼 민법상 이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공 역시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 원래 개념은 그거예요. 선관주의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의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게 선관주의예요. 일단 개념은. 그러니까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의력을 말할까? 이건 사례를 가지고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는데 갑이란 자가 계약공사 A한테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의뢰했어요. 그러면 이 A는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 갖고 선관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다음 이자에게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되죠. 신분증. 그래갖고 일치가 되면 소유자로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기본이다. 누구나 하는 거라 이거예요. 개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 탐문이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만 개공의 선관주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주의력이죠.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주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권리증 확인 안 했다가 사기당했잖아요. 그럼 개공한테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로 말미암아 만약에 의뢰인이 손해 입었다. 그럼 손해배상으로 연결돼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중개사무소 중개 업무 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이거 책임 못 피해요. 손해배상 못 피합니다. 어떤 시로는 과실을 인정해요.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상당히 높은 주의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판례 그 43쪽에 있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비밀준수가 있죠? 작년 시험에서 이제 간만에 반의사 불벌죄를 물어봤는데 또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중개보조는 전문 직업이랑 안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보조원도 비밀은 지키래요. 그래서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개공 등이죠. 중개업 종사자 전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입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외를 인정했는데 당연히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것과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고지 의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다. 이거 비밀 지킨답시고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먼저예요. 또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는 증인 출석했다. 세법상 조사당한다. 세무조사. 당연히 비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비밀로 하지 않을 것을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하느냐? 죽을 때까지예요. 비밀은, 알게 된 비밀은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개공 등은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된다고 했죠. 말하고 싶어서 병난 나겠습니다. 담양을 다녀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담양에 왜? 대나무 숲에. 그죠?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이걸 위반하면 1-1이거든요.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 이게 1년인데 비밀누설죄 1-1인데 이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요. 뭔 얘기냐?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러거든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인데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가요. 개공 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해버리면 비밀 누설을 절대 처벌을 못해요. 이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폭행이 있다고 그랬죠. 명예훼손도 있고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사람 지업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관이 피해자가 합의바오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의 보면서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버리면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비밀누설죄가 그런 반의사 불벌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 공인선명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밀누설죄죠.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만 처벌 못해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의무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부분은 가볍게 이제 털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가볍게 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서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이제 유인물 8번 문제인데 공인선명상 기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전, 임원사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17회 기출문제였는데 품위유지 의무는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죠. 신의성실 공정중 의무도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죠. 비밀주의 의무가 개공 등이죠. 그러니까 정답 3번 됐고요. 확인설명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일선하신 분. 개공의 의무죠. 소공이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의무도 개공의 의무죠. 소공이 작성할 수 있을 뿐이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부터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